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 박혜윤이고요. 이렇게 참 경무에 시달리는 이런 때에 이렇게 윤리를 공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다는 건 참 제가 존경의 마음을 먼저 보냅니다. 저희 문재영 교수님께서 병원 안의 차별과 돌봄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요. 앞에 제가 윤리 공부였다고 이런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주제 받고 제가 문재영 교수님을 8월 한 달 동안 엄청 원망하면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저도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해서 꽤 이제 여러 이렇게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차별에 대해서 사실 강의를 이렇게 해본 것은 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요즘에 좀 사회적으로 또 이슈도 사실 정신과에서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저 자신도 사실 제가 차별에 내가 굉장히 민감하고 내가 그런 걸 잘 하고 있나? 사실 그런 부분에 사실 자신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좀 그 쉐어드린 부분들도 앱스트랙트였던 거 좀 이제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제가 좀 잘 아는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부분이 정신질환이라서 이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좀 낙인을 중심으로 좀 제가 고민했던 거 조금 그냥 쉐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 금지가 의사의 윤리적인 의무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료인들은 사실 제가 그냥 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다른 사회의 어떤 부분들보다 환자분들을 대할 때 그래도 굉장히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전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반인들의 시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KM의 의사 윤리 지침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환자 진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엉성한 낙인이나 편견이나 소외나 또 더 나아가서 차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메르스 위기나 우리 코로나 사태 때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하셨겠지만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것은 여전히 있는 거로 보이고요. 장애인, 사실 액세시빌리티 이런 부분 생각하면 신체 장애, 특히 또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 같은 정신 장애, 그리고 우리가 고령이라서 소아라서 의뢰의 환자를 밀려두고 보호자랑 대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편견이나 낙인이나 차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성소수자, 외국인, 종교가 다른 거 이런 부분 사실 우리 병원에서 거의 좀 사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는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과대학에 정신과 의과대학 다닐 때 정신과 이제 하고 싶다고 할 때부터 크고 작은 이런 편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런 용어 정신과에서 잘 안 쓰거든요. 저 환자 NP예요 이러면 사실 굉장한 큰 낙인인 거 아시죠? 이제 지지지지 이제 의무 기록에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사람이고 제가 이제 그런 걸 자살한 사람 얘기 어떻게 들어요? 나도 같이 우울해질 것 같아요. 이러든지 맞을까봐 무섭지 않으세요? 아유 차라리 바이탈 보는 게 낫지 정신과 환자 하루 종일 어떻게 봐? 저와 매우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정신질환, 정신건강 문제는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아마 사실 여기 계신 분도 정말 한 분도 예외 없이 나 혹은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건강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신건강 유병률 전체 4명 중에 1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정신건강 이용률이 최근 조사 2021년도 실태조사에서 11%입니다. 이 11%가 어디선가 좀 익숙해서 좀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고 추정하는 게 지금 한 10% 이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확률로 들어가요. 예. 그분들은 이렇게 몸이 쇠약하신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 조사인데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또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신체 기능 장애도 사실 30%밖에 되지 않는데 정신질환 장애는 거의 반 정도. 예, 그러니까 정신 장애는 더 추가적인 우리가 멘탈 이슈가 끼면은 피지컬 이슈보다 훨씬 더 장애가 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에 걸쳐서 너무나 오랫동안 되어 온 거라서 사실 쉽게 이제 우리가 뿌리 뽑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AP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 이제 우리가 그 이해의 부족 그리고 공포가 이제 스티그마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특히
그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이후에 사실 정말 조현병 환자분들에 대한 낙인이 엄청나게 심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게 굉장히 얼마나 우리가 친밀한가가 굉장히 이제 이 스티그마에 중요한데, 이 멘탈 일리스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이 이제 부족한 거. 사실 이건 멘탈 일리스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또 낙인이 심한 뭐 예를 들면 조현병이나 아니면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Some Asian culture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애티튜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유로, 가족 안에 강하고, 이모셔널 리스트레인트와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는 문화가 가장 강하다고 해서, 제가 읽어본 한 스토리에서도, 미국의 이제 아시안들은 한참 이제 환자가, 특히 조현병 같은 중증 질환일 경우에는 악화가 되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DU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받지 않은 기간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긴 것을 굉장히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건강에 대한 근데 인식은 최근에 좀 비교적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저도 제가 의대 다닐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은 인식들이 좋아졌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조사를 규칙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이해도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웃겨있습니다. 정신질환은 호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외래치료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거 굉장히 다 높거든요. 그런데 인식의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딥니다.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등을 돌릴 것이다. 정신질환에 걸린다면 내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실 거다. 할 거다. 위험하다.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부분 높고요. 또 하나 오히려 최근에 더 나빠지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수용도. 이건 친밀성. 얼마나 나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한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 보면 다 한 40% 이게 40% 이하입니다. 친구로 지낼 수 있다, 같이 일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정신질환의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달라서 가장 이제 스티그마가 심한 거는 이제 모든 연구를 보면 대부분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이라고 읽어주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딕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좀 그렇고 디프레션하고 이제 앵자이티 이건 GAD 이제 제너럴라이즈 앵자이티 디스오더인데 이 부분은 비교적 좀 높아서요. 그래서 비교적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조현병과 중독에 대한 특히 최근에는 저는 좀 사실 마약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중독에 대한 낙인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스티그마에 대한 좀 종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그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스티그마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멘탈 일리스가 없는 혹은 그 상황이 아닌 그룹이 다른 그 그룹으로부터 받는 부정적이거나 차별적인 태도이고요. 셀프 스티그마는 스스로 내재화된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퍼블릭 스티그마를 겪다 보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그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럭처럴 스티그마는 이건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퍼블릭 스티그마가 이제 쌓여서 정부나 기관 차원에서 조직적 제도적인 차별, 그래서 취업이나 보험 가입 차별 이거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환자분들이 사실 치료를 꺼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그리고 정신건강 이슈에는 다른 신체 건강 이슈에 비해서는 이게 뭔가 적게 배정이 되고 소홀히 취급이 되고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취업 제한이 최근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전문의가 반드시 이 사람이 컴피턴트하다 혹은 할 수 있다라는 증명서를 내야만이 취직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치료를 피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제 혹시 뭐 이런 스티그마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패트릭 W. 코레건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도 문 교수님 덕분에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스테레오타입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건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 대해서 부정적인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정신질환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여성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외국인일 수도 있고 성소수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위험해, 무능해, 예측이 불가능해,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편견이 생긴다는 거죠. 편견은 이 믿음에 동의를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 조금 더 이모셔널 밸런스가 섞여 있는 거죠. 아우
불쾌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아니면 좀 잘 못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behavioral response를 보이는 단계를 이제 차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으면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뭐 집을 임대할 때 주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기대 수준 낮게 잡고 좀 적당히 치료하거나 낮은 수준 제공하고 보낸다든지 이런 식이고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셀프 스티그마,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걸 내재화하는 거죠. 나는 위험해, 나는 무능해, 비난받아 마땅해, 난 약해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사실 환자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하시고 그래서 이게 편견 구조입니다.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 나 같은 사람은 가치 없고 이럴 수 없고 독립적으로 사는 거나 건강하게 사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이런 스티그마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질환을 숨기게 만들고, 치료를 받지 않게 만드는 거가 되죠. 그리고 치료를 어렵게 시작을 하더라도, 또 뭔가 차별적인 거. 정신과 약 먹으면,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면 내가 취업이 안 되겠구나. 그럼 약을 끊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치료 유지가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아까 말했던 빨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를 꼭 유지해야 되는 기간에 하지 못하면서 재발과 그런 만성화 경향을 갖게 되거든요. 정신질환을. 그러다 보면 삶의 질, 독립적인 기능 수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사회적인 고립이 되면서 계속 만성화되면서 정말 우리가 가졌던 그 스티그마가 계속 이제 실현이 되는 악순환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신과 도움 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뭐 약이 가지는 부작용이나 치료 비용 이런 정말 좀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은 제도적인 불이익, 사회적 인식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고요. 특히 젊은 연령층은 이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이 든 부분보다 적었지만 제도적 불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하거든요. 보험 가입에 차별이 있지 않냐. 사보험 가입에 사실 차별을 두는 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요. 공무원 혹은 뭔가 회사 취직할 때 의무 기록을 뭔가 싹 수집을 해가지고 점검을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F코드를 넣지 않고 치료를 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로 조금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멘탈 illness에 대한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들의 그 스티그마가 어떠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연구는 그렇게 별로 찾아보는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만한 거를 제가 찾지는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컬처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대체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멘탈헬스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스티그마가 조금 더 높고요. 근데 하지만 멘탈헬스 영역에 일하는 분들도 스티그마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제 사람들이 어떤 분은 이제 이아트로제닉 스티그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명명을 했고요. 그 헬스케어 시스템 자체에서 이제 오는 스티그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치료나 이제 헬스 아웃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환자의 셀프이스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하나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뒤에 이제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자체의 멘탈 이슈를 다루는데도 분명히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좀 사실 차별에 대한 부분이라서 뭔가 이렇게 글로 써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스키조프레니아 말씀드리고 아마 스키조프레니아 하면 좀 어떤 얘기가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정신분열병이라는 이름에서 조현병으로 바뀌신 거는 알고 계시죠? 그게 사실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 사실 이 스티그마나 이 차별 이게 생성이 되고 유지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언어의 힘입니다. 그거는 이제 무시할 수 없고요. 정신질환이라는 데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그 낙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신분열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다 분열된 사람들로 막 인격이 분열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조현병을 바꿨고요. 이 스키조프레니아 환자분들에 대한 낙인은 굉장히 여전히 커서 사실 예를 들면 사실 스키조프레니아 환자 받으면 우리 산정특례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산정특례 받으시면 어느 의료기관마다 산정 떠서 이제 하는 거 아시죠?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십니다. 사실 약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수하고 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다른 의료기관 가서 내가 뭐 치과치료 젊으신 분이니까 이제 뭐 큰 건 아니지만 치과치료 이런 거 받을 때 도대체 무슨 병 때문에 산정특례세요라고 말할 때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조금만 알아보시면 정신과에서 산정특례 되는 질환이 조현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현병에 대한 스티그마는 보면은 멘탈 헬스 프로페셔널에서 사실 가장 좀 낯이 낮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멘탈 헬스 프로페셔널에서 이제 리뷰 데이터에서도 가장 높지만 그렇지만 요즘에 보면 이제 보더라인 PD와 서브스턴스 어뷰즈, 보더라인 PD는 아마 좀 경험을 해보시지 못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정신과에서도 사실 중독에 대한 낙인은 저도 꽤 큰 것 같습니다. 중독이 더 낙인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흥미로운 거는 어떤 우리가 이제 이제 뭐 어떤 이거를, 그러니까 그 스티그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봤을 때 에이지나 에듀케이션 레벨이나 어떤 멘탈 헬스 프로페셔널 타입, 뭐 얼마나 프랙티스 했는 이것보다는 영향을 주었던 것이 워크 세팅.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큐트 세팅에서 보시는 분들이 더 스티그마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건 흥미로운 건데,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biological causal belief.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뇌의 기능의 이상에서 생기는 거야. 특히, 바이올로지컬한 코즈가 제일 잘 밝혀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현병이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은 뇌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도리어 스티그마를 더 강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2000년대 스티그마, 이제 멘탈 헬스 스티그마에 대한 캠페인을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조현병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뭐 인격이 분열이 되거나 뭐 엄마 아빠가 잘못 키워서거나 그런 게 아니라 뇌기능 이상이에요. 뇌발달 장애예요. 이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그게 도리어 뇌기능 장애고 뇌발달 장애니까 이건 낫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편견으로 또 무너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제가 또 말씀드린 컨버전 디스오더 혹시 들어보셨나요? 병원에서 컨버전 디스오더를 진단받는다라는 거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혹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컨버전 디스오더가 뭐냐면 전환장애라고 해서요.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던가,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던가, 걷지를 못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응급실에 되게 많이 오시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신경과를 통해서 이제 워크업을 받게 되는데,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경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신경계에 인볼브 되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제 컨버전 디스오더, 이거 컨버전은 사실 저희가 쓰는 그 DSM 크라이테리아 있는 진단명입니다. 그렇게 이제 붙게 되는데, 이게 붙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헬스케어 액세스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일단 듣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환자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은 지금은 많지 않으신 거예요. 않지만 의료진들끼리는 저 사람은 꾀병이야. 아니면 설명을 다 이렇게 듣습니다. 그거 환자분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시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컨버전 디스오더는 꾀병과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환자분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사실 컨버전 디스오더는 원인을 정확히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컨버전 디스오더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적고 펀딩이 나오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백신 때 가장 많은 부작용, 젊은 층에 가장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컨버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안내서가 있더라고요. 컨버전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 이렇게 있더라고요. 위험 요인, 젊은 여성, 낮은 사회 견제주 수준, 낮은 지능 교육 수준, 트라우마 경험.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제가 쉽게 얘기하면 심리적인,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내인성, 회복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신 분들. 그래서 내게 온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어려운 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 쉽게 걸릴 수 있는 병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도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에듀케이션이 높고 그런 레질리언스가 좋으신 분들도 들으면 사실 굉장히 상처받으실 분인데 이게 들으니까 병원에 오셔서 아무 도움도 못 받고 계속 죄책감이나 아니면 분노 이런 것들이 쌓여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도 있고요. 그래서 컨버전 디스오더도 되게 우울증 생기시고 이러신 경우. 그래서 좀 대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대안명이 Functional Neurological Symptom Disorder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Functional GI Disorder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 진단명이 붙기 전에는요, 굉장히 신경 나약해서 그래요.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요.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그 뉴로시스 환자와 거의 물론 뉴로시스에서 유병률이 높습니다. 영향을 주고받는 건 맞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질환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전기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지금 DSM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살 문제입니다. 아마 자살은 중환자실에서 조금 접하실 거라고 제 생각이 드는데 자살이 과연 극단적인 선택일까? 예, 이건 아마 좀 최근에 유튜브 같은 거 좀 보셨으면 좀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선택의 문제인가?
삶이냐 죽음이냐,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자살로 끝내야 될까, 이렇게 환자분들 고민하다가 이게 자살을 할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네. 뭐 제가 100% 모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 하지만 심리부검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뭐냐면 이거는 사실 내몰리듯 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 자살 충동과 자살 생각에 사로잡힐 때에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터널 없는 어두운 출구에 나 혼자 이제 덩그러니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수단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거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자살 생각에 시달리다가 저한테 오셨던 이제 다른 과 선생님께서 열심히 설득하셔가지고 오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이분도 정신과 치료에 대한, 특히 약을 먹는 거에 대한, 약을 먹는 게 자신의 무능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했던 분인데, 그분 어떻게 하냐면 밤에 잘 때마다 자살 생각에 시달렸는데 자기 손으로 목을 조를 거서 손을 꼭 붙잡고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자분들의 이 부분은 선택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의료진의 태도에 대한 연구 하나 있어서 좀 들고 왔는데, 이게 이제 중환자실 아마 간호하시는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자살에 대해서 사실 교육을 제대로 받고 경험을 하실 일이 없으시, 사실 중환자실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살 시도를 하셔서 되게 힘든 모습, 아니면 또 경미한 자살 시도를 해서 잠깐 이제 케어를 해서 하는 게 다양한 종류의 시도를 하시고, 그냥 환자분은 다른 데로 가시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자살 환자가 어떤 루트로 여기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내가 케어를 해서 이분이 살리고 나면 얼마나 회복이 되시는지를 볼 길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감정들 들고, 또 이제 자살 시도의 의도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 죽음을 목적으로 한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정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뭔가 반복적인 자살 기도를 하고 제스처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분들도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 반복적인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게 선택과,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그 타인의 그 쾌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스트레서나 어떤 코핑 스트래티지가 부족해서 생기시는 더 어려운 문제인 거긴 하거든요. 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환자실에서 많이 보시는 딜리리움. 네. 전 사실 딜리리움 환자에 대한 스티그마 연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자분들이 가지시는 스티그마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지금 의료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소개해드릴 만한 게 없어서 이제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선망으로 참 이제 중환자에 있는 환자분들을 많이 이제 접점을 가는 건데요. 이런 사실 컨설트를 많이 받죠. 근데 보면 사실 조금 우리가 선망 환자를 볼 때, 사실 우리가 디프레션 환자나 앵자이티 환자를 볼 때보다 우리가 딜리리움이나 조현병이나 어딕션 환자를 볼 땐 나도 모르게 사실 거리감을 이제 두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선망은 또 안타까운 건, 사실 선망 환자분이 하이퍼액티브 딜리리움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실제 중환자실 의료진들에게 또 위해를 가하는 사건들이 꽤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딱 그러니까 경험의 부족뿐만 아니라 자신이 또 이제 이런 힘든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계속 악화되는 것을 구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돌려서 환자의 입장에서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어떤 경험을 할까,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선망을 전공의들한테 교육할 때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선망 환자분들의 이제 구술을 이제 이미지화를 한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AI한테 시켜가지고, 그 챗GPT한테 시켜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눈 떴을 때 보이는 게 어떤가. 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고열에 시달리거나 혹은 인절을 받아 딱 눈 떴을 때 보여지는 세계예요. 이분은 사실 어떤 맥락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들, 찔리는 거, 그다음에 내가 쓴 투약들은 내 정신을 또 온전하게 판단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의사들도 이제 이상하게 보이고, 것들도 보이고. 그래서 환자들은, 사실 선망 상태에 온 환자들은 선생님들이 보셔서 안타까우시는 환자분들보다 훨씬 더 심한 불안과 공포와 혼란감을 겪는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걷고요. 그리고 너무 이건 더 비극적인 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를 모르고요. 그러면서 고립이 돼서 계속 몸에 대한 침습적인 경험. 사실 그게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경험이, 내 몸에 대해서 뭔가 인베이전하는 경험이 제일 끔찍한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심각도의 경우에서 표현을 못 하시죠. 입이 막혀 있으시다 하시고, 예, 말라고 해도 막 어눌하게 나오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뭐 전공의들한테 좀 이야기할 때, 내가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잘 모르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낯선 나라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탁 떨어뜨려진
그 기분하고 비슷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시면 조금 선생님들께서, 왜냐면 선망 환자 사실 많이 보시다 보면 저도 그렇게 되거든요. 좀 기계적으로 대하게 되고 하지만 이분 굉장히 지금 멘탈 헬스 크라이시스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행동 문제 조절하고 할도 써야지 라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뒤에 이제 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퍼블릭 스티그마와 스트럭처럴 스티그마가 어떻게 연결되냐. 제가 보던 환자 중에 이제 HIV 감염과 어딕션이 함께 있는 거, 이분은 알코올 어딕션이 되게 심하셨는데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인사이트도 또렷하시고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건 있는데, 이분은 큐가 있는 환경만 가면 그냥 헤비드링킹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환경으로부터의, 그러니까 그 알코올로부터 충분하게 격리가 된 환경이었어요. 환자도 그거를 동의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HIV 감염자였거든요. 굉장히 약을 오랫동안 드셔서 너무 잘 컨트롤되고 있었고 감염내과 선생님 아무 위험 없다 이렇게 보증을 했지만,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병원에서 입원을 다 거절을 당합니다. HIV 감염자가 있는 감염자는 받을 수 없다. 이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감염관리실에 확인해 본 결과 HIV 감염자는 HCV 환자와 동일하게 보면 된다 이렇게 봤는데 HCV 환자가 거절당하는 경우 없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입원을 했었었고, 그것도 거기에 뭐 간호사님을 굉장히 설득하고 그 간호사님이 또 다른 병동에서 HIV 환자를 받는 걸 확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전원을 보내야 되는데 전국의 요양병원 딱 한 군데 발견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요양병원에서 1년간 생활하시고 지금 2년째 또 퇴원을 하시고 1년째 너무너무 잘 지역사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우리 퍼블릭 스티그마와 스트럭처럴 스티그마까지 되고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식과 교육의 어떤 부족, 그 다음에 또 정신질환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특히 아니신 경우에 정신질환 어떤 경험 부족, 병원 내에 이루어지는 암묵적인 어떤 편견, 그리고 이제 업무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멘탈 일리스 있는 환자분들께 이런 스티그마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회복에 대한 낮은 기대는 정말 드러나기 참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편견과 그럼 낙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근데 여기는 사실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스터디를 여러 79개의 스터디를 메타 어널리시스 한 거였는데 프로테스트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에듀케이션과 컨택트, 그러니까 멘탈 일리스의 어떤 이유, 그다음에 경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것과 만나는 거, 그거를 근데 인펄슨으로 만나는 게 비디오로 만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그래서 결국에 알고 만나고, 이게 우리가 편견과 낙인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여기서 저는 사실 뭐 여기 선생님들께 꼭 강조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디어의 역할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혹시 미디어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보도되는 걸 보면 내 자신이 거기에 감정이 실리지 않도록 우리가 또 주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현병 특히 너무나 심각하고요. 그다음 마약. 지금 되고 있는 정부의 광고나 그런 게 다 낙인 캠페인을 가고 있거든요. 마약 한 번 하면 끝장입니다. 그러면 마약을 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숨겠죠. 처벌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 의견은 처벌 강화 압도적이고요. 또 마약 환자분들 되게 억울하신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치료받으실 곳이 없습니다. 전국에 베드가 300개밖에 없고요. 그것도 한 2개 병원에서 97% 전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은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도 좀 겹쳐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컨택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알게 되는 것 중에 사실 중요한 게 또 이제 어드보커시의 활동들도 되게 중요한데 요즘엔 이제 달라지는 게 당사자들의 목소리 되게 중요하다는데 이분 아세요? 마이클 펠프스. 예. 수영에 없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금메달을 많이 따고 나서 심각한 멘탈 헬스 크라이시스가 와서 스스로 정신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드디어 나는 그전까지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는 나를 스위머로 봤다. 그런데 그 과정,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 멘탈 헬스 그 위기를 대해서 문턱을 낮추는데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공헌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정신질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질환, 이제 우울증에 대한 스티그마는 상당히 낮아졌지만 조현병, 또 어딕션 그런 이분이 있는 분들과의 사실 다양한 만남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병원 차원의 노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는 우리가 좀 꺼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유명한 U-쉐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퍼블릭 스티그마랑 패밀리티가 어떻게 관여되느냐인데, 그러니까 퍼블릭 스티그마, 그러니까 패밀리티가 높아질수록 사실 퍼블릭 스티그마가 떨어지는데요. 그게 익스텐디드 패밀리까지가 그 효과가 최대로 가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핵가족으로 가면은 오히려 퍼블릭 스티그마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끼어드는 게 버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자분이 안 좋으실 때 또 환자분들 그럴 경험들이 또 되게 어려울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어소시에이티브 스티그마. 이거는 의료진한테 해당되는 거는 아닌데 가족 중에 정신질환 걸린 거는 가족 책임이 굉장히 커. 이것 때문에 나 스스로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의료진들도 이 업무 부담, 특히 아까 선망이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선망 환자한테 한번 맞고 나면 정말 선망 환자 보기가 두려워지고, 이거 너무나 그거 자체도 사실 굉장히 생리적인 반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굉장히 잘 이 에듀케이션과 경험과 이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을 어떻게 다 할 것인가 이런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건 언어를 매개로 한 의료인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이 스테레오타입, 프레주디스, 스티그마, 이걸로 이루어지는 것들 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이거 중독. 예를 들면 우리끼리 아유 또 술탱이 환자가 왔어 뭐 이라든지 알코올릭스. 우리 이렇게 형용사로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낙인이 많거든요. 영어도 그렇대요. 스키조프레닉 페이션트라고는 얘기하지만 다이아베틱 페이션트라고는 얘기를 안 한대요. 그렇게 하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행동 문제를 자꾸 개인화하고 환자 탓을 하거나 조직적 대응을 소홀히 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딜리리움이 사실은 선생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조직적인 관리 차원에 우리 낙상 관리하듯이 사실 조직적인 대응을 하면 좋아진다라는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투자는 안 하면서 환자 약이더라고 또 아니면 감당해야 되는 의료진 문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트라이얼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좋아진다는 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위에서 자주 접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과 스킬 트레이닝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환자의학 같은 경우는 선망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접근, 뭐 이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근무 시 사용하는 언어에 민감해지기, 뭐 미쳤다, MP 환자 사이코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마 이거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별, 배제, 낙인 이런 여러 그룹들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다양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리들을 자꾸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신행동 관련 문제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 사실 되게 높다라는 보고는 오래전부터 있지만 사실 투자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낙상관리나 감염병 예방처럼 선방이랑 폭력 문제 예방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캠페인 정도예요, 언제나.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의료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 줄이기. 이거는 제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큽니다. 의료인들은 스스로의 정신건강 문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낙하게 보일까봐, 그 다음에 동료로부터 비난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그리고 내가 조직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아니면 면허를 유지하는데 두려움이 생길까봐. 예. 그래서 그 부분부터 우리가 조금 사이콜로지컬 프렌들리 워크 인바이러먼트를 조금 만들면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조금 돌봄을 잘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그거는데요. 네. 자살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듣는 일은 쉽지 않지만 또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회복되실 경우엔 더 다행히 회복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폭력이 임박한 순간은 저도 되게 무섭고 저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하지만 다른 과의 의사보다 더 자주 폭력에 노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응급의학과가 더 많이 노출돼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샥을 예측하듯이 폭력이 임박한 신호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탈 보는 분들 존경하지만 정신과 환자 돌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